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는지요? 오늘 긴급 편성 인사이트 인터뷰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대가의 통찰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오늘도 아주 귀한 분을 저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병리과의 정진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주세요. 네. 우리 정진행 교수님은, 제 의과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봬요. 잘 네.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네. 아니, 반말하면 안 되고요. 예. 네. 8호 학번이잖아요. 예과 8호 학번 동기 동창이고 저는 이제 언론의 길을 가고 우리 정 교수님은 기초의학자 길을 걸으셨네요. 그런데 자기 분야에서 정말 혁혁한 공적을 세우셔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그 의과대학 동기 200명 가운데 아마도 아카데믹하게는 가장 그 성공한 또 세계적인 학자로 발돋움한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 오르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또 부럽고 또 훌륭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날도 추운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송은 잘 안 해보셨죠? 네. 지금 좀 소감이 어떠세요? 좀. 근데 너무 막 블러핑을 하셔가지고 네. 지금 듣는 동기들 되게 화날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우리 근데- 동기들 중에 1등도 아니고. 아니 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지금 어쨌거나 제 평가가 맞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우리 정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폐암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으실 거고 또 병리학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으실 거고 또 기초의학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정진행 선생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의정 사태 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장도 지내셨잖아요. 네.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 예. 예, 야. 그래갖고 그 의료 제도나 교육에 관해서도 우리 후학들에게 또 의대생이나 전공의 분들에게 뭔가 좀 귀감이 되는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든지 편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일단은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을 좀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그러면은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뭐 하셨어요? 오늘은 친구들이 전부 다 이거 계속 평생 떠다닐 텐데 이쁘게 하고 가라 그래서 아하. 한 번도 안 하던 메이크업도 하고. 그러면 보통은 그 병리학 그 교실에서 출퇴근하시면서 슬라이드를 많이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일을 많이 하시나요? 예, 병리과라는 거가 좀 일반인들한테는 좀 이제 생소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 대학 입학할 때는 병리과가 뭐 하는지 몰랐었는데 학생 때 이제 우리 왜 CPC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리니코 패솔로직 컨퍼런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환자들을 이제 증례 토론을 하는데 쟁쟁한 내과 선생님들 또 외과 선생님 다 오셔갖고 뭐 이제 환자에 대해서 분분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진단이 뭘까 막 이러는데 병리과 교수님이 쫙 나타나서 판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종결자. 종결자. 예. 그러면서 걔는 이 환자는 진단이 이거야. 딱 끝판왕. 예, 끝을 딱 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제 일종의 디시전 메이커 내지는 판사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병리과가. 그래서 그 모습에 이제 탁 이렇게 필이 꽂혀가지고 라고 하면 이제 너무 정답이고 이제 그게 1번이었고 그게 첫 번째 동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손이 되게 둔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요리를 한다고 이제 팔을 썬다 이러면 꼭 손가락도 한 번씩 썰어주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실험실에서 내가 지나가면 꼭 비커도 넘어지고 어허. 다 깨트리고. 그래서 내가 이거 살아있는 환자분들을 대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예, 주사 놓다가 뭐 잘못해서 혈관을 찢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냉랭하게 생각해 보니 주로 이제 병리과는 이제 돌아가신 분을 부검하거나 또 살아있는 분들의 조직을 떼낸 거를 보니까 그건 제가 좀 잘못 썰어도 조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환자한테 위해를 가하지는 않겠다 하는 심정으로 병리과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정 선생님의 손이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진 않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의대생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수술할 때 뭐 아니면 시술할 때 뭐 넣고 그러니까. 빼고 할 때. 네, 난 그거 하면 큰일 났어요. 이게 예민해야 되니까. 네, 그럼 뭐 환자 여러 그렇겠네. 아니 그래서 아무튼 그 중요한 두 가지 이유로 병리를 선택하셨다. 네. 그게 그러면은 이제 의과대학을 저희가 91년도에 졸업을 하고 2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인턴하고 바로 아예 기초로 바로 가셨나요? 어떻게 가셨죠? 그때 제가 전 또 학교를 한 해 쉬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92년에 입학은 홍익을 박사랑 같이 했는데 92년에 졸업을 했고 의과대학이 되게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기억나는 게 자기는 보면은 그 MDL이라고 그 실험실을 하는데도 뭐가 이렇게 좀 약간 공부에 취미가 없어 보였어. 아무튼 그 애들이 알았지? 막 하려면은 뭐 시체 해부든 아니면 뭐 할 때 막 서로도 막 열심히 보려고 막 이러잖아. 네, 근데 맨날 따로 나와서 떨어져 이렇게. 있고 뭐. 근데 이런 학생이 이렇게 세계적인 대가가 되다니 참 아이러니하네.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웃라이어였죠. 그러니까. 네. 그때도 좀 사회 부추경자였죠. 그래서 도대체 의과대학을 다녀야 되나. 아싸였어. 자기는 인싸가 아니었어. 아싸였죠. 나도 아싸였는데. 네, 아싸였죠. 그렇잖아. 나도 막 빙빙 돌고. 그러지. 그 실습할 때 어떻게 하면 그냥 이렇게 막 항상 이렇게 뒤에서 뭐 이렇게 하고. 양아치까지는 아니었고요. 질문에서 설마 제가 이 얼굴로 양아치겠습니까? 근데 양아치는 아니었고. 누가 양아치라고 그래요? 저분이 달리. 모범생은 또 절대 아니었고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왜 애들이 저렇게 돌아서면 까먹을 거를 죽기 살기로 외우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맞아. 그래서 너무 싫고 그래서 좀 부적응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는 조금 이제 좀 어렵기도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3개씩 하면서 본과를 다녔으니까. 경제가 좀 어려웠구나. 아니 아버님이 철학 전공 교수님이라면서요? 그 시아버님. 시아버님이. 우리 아버지는 이제 신문사 언론사에 계셨는데 그 시절에 좀 가난하셨구나. 안 가난하셨죠. 근데 뭐 지금 가난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가난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여하튼 우리 되게 잘 키워주셨는데.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우리 아버지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지방 언론사 통폐합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학 들어온 뒤에 조금 이제 어려워져서 그전엔 되게 아주 행복하게 살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입주 과외 선생을 하고 근데 이제 본과 와서 입주 과외 선생 하면서 또 알바하면서 또 막 죽으라고 외우는 거 보면서 좀 사는 게 좀 지루해서 항상 좀 아싸였던 것 같아요. 실험실에서도 좀 맨날 나가서 내려가서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러네. 네. 그래서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병리과 의사 스타일은 아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아무튼 그럼 92년에 이제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에 바로 투신하신 거네요. 투신까지는 아니고 그것도 네. 참 웃기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가 무슨 적성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뭐 하나 졸업하고 뭐 하나 그때는 이제 졸업만 하는 게 저한테는 이제 1순위였죠. 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살면서
무사히 졸업을 해야 할 텐데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이제 서울 학생이면 등록금만 벌면 되는데 지방 학생이면 이제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어려워가지고 이제 막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여학생 기숙사를 막 만들었죠. 어허. 남학생만 기숙사가 있어서. 정영사, 뭐 왕용사. 예, 그래서. 근데 남자들만 있었네, 진짜. 예, 그래서 왜 여학생도 있는데 여학생 기숙사는 없냐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사감 선생님이 그 멋지고 잘생기신 최용 선생님이었어요. 아, 소아과의 네. 젠틀맨. 네. 그래서 최용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여학생 비율도 올라갔는데 남학생만 기숙사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그 기숙사 없으면 당장 약간 뻥도 찼던 것 같아요. 저 그러면 학교 못 다니겠다고 막.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놀라시면서 그러고 보니 그렇다고 이러면서 막 공청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91년도 제가 본과 4학년 올라갈 때 그때 처음으로 왕용사 기숙사에 1층을 내주셨어요. 야, 그게 서울의대 역사상 처음 있던 일인가요? 그럼요. 아, 근데 그럼 그때부터 이미 무슨 그 사회 참여를 잘 하셨네. 아니, 그게 무슨 사회 참여예요. 찾아가서. 그냥 내 집, 내 발등이 급하니까. 그래도 여학생의 그 권익을 딱 챙기신 거네, 아무튼. 여학생 최초로. 권익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냥 하여튼 내 살 곳이 필요하니까, 기숙사에 살면 얼마나 편해요. 새벽에 도서관 가는 애들, 우리도 도서관에서 살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처음으로 의과대학 여학생 기숙사가 91년에 만들어졌고, 그때 저희가 첫 입주였고, 그 다음에 제가 졸업한 뒤에 기숙사 조교를 했어요. 오, 조교도 하시고. 네. 자, 근데 선생님 질문이 들어와서 네. 짧게라도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선 모란님이 네. 폐암 병리는 폐암 치료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다르잖아요. 외과, 흉부외과 의사도 있고 내과 의사도 있고 뭐 영상의학과도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이분이 폐암인지 아닌지 결정해주는 네, 결정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네. 이게 정말 폐암인지 아닌지 그렇죠. 최종적으로 딱 얘기해 그죠. 주는. 네, 답을 알려주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과정은 그럼 주로 어떻게 합니까? 조직을 조직 뗀 거를. 검사하거나 세포병리 검사를 하거나 이제 이런 걸 하는데요. 이제 폐는 좀 신기한 게 감염이 됐을 때도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래요. 네, 곰팡이가 있어도 덩어리를 만들고 암이 아니더라도 결핵도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에 어허. CT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폐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보고 제가 이거는 폐암? 근데 폐암 중에서도 종류가 한 50가지가 넘어요. 폐암 종류가 50가지나 돼요. 네, 예, 분류가. 그래서 그런 거를 쫙 분류해주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장명소? 암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그냥 폐암이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50개로 다 나뉘고 그 각각에 따라 뭐 치료 방침이 다 달라진다. 네, 또 각각의마다 유전자 변이가 다 다르니까요. 와. 그래서 실제 환자분들은 얼굴을 마주할 기회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호흡기 내과 선생님, 흉부외과 선생님,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 의사들을 저의 고객으로 하고 있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병리가 잘못되면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판독을 잘못 나가면. 무서워. 큰일 나죠. 어허, 와. 당장 고소 걸리죠. 근데 그 판독 과정은 일단 그 조직검사 샘플을 얇게 이렇게 자른 거를 뭐 염색을 하든지 해서 주로 현미경으로 보고 네. 판단. 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일단 그 좀 죄송한데 사람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선생님처럼. 그렇죠. 그리고 사람 눈이 정확할 수가 있나요? 그럼 사람 눈 말고 뭘로 보는데? 그래. 인공지능 이런 거는 요새 해당 안 돼요? 병리는? 근데 이제 인공지능도 사람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인공지능 얘를 트레이닝 하려면 계속 입력을 해서 정답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공지능이 배우는 거는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을 그렇겠죠. 습득하는 거니까.
그러면 영상의학과 선생님은 CT나 뭐 체스트 PA나 찍고 엑스레이 그걸로 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왕왕 틀리게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병리 판독은 거의 그런 일이 없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영상은 아무래도 그림자를 보고 추측하는 거고 저희는 실물을 보는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홍해글의 그림자를 보고 홍해글인지 아닌지 맞추는 거 하고 홍해글 선생을 직접 이렇게 앞에서 대면하고 예. 홍해글이냐 그러니까 훨씬 정확하고 정확하죠. 예.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몰랐어? 아니,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설명을. 자, 그러면 또 이제 질문 좀. 병리과 선생님이 실세인가요? 고지마. 이거 약간 좀 정치적인 멘트인데. 정치? 실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환자분을 마주하는 건 아니니까. 뭐 환자분이 뭐 고맙다고 뭐 선물 사들고 오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몇 번. 그런 적도 있어요. 예, 예. 요즘 환자분들은 너무 똑똑해서 진단을 내면 자기 진단에 대해서 막 인터넷이랑 AI를 서치를 해봐요. 어허. 그리고 선생님이 내린 진단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 같다. 아직도 생각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참 마음 아픈데 그분은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분은. 네. 미국에서 유학하고 계시다가 한국에서 이제 교수 잡고 귀국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 흉수가 찼다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미국에서 놓쳤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리고 이분이 귀국했는데 미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뭔가 놓친 것 같으니까 검사를 더 하자.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왔는데 조직 검사를 했죠. 46세니까 젊잖아요. 아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작은 이제 조직 검사가 한 두께는 0.1cm, 1mm, 길이도 한 1cm, 요 정도 되는 이제 작은 거를 보고서 하는데 참 안쓰럽지만 제가 볼 때는 폐에서 좀 보기 드문 그 육종 시노비얼 sarcoma라는 거. 육종이 폐에서도 생기나 보죠. 네, 굉장히 드문 거죠. 근데 그분은 이제 한국에 와서 교수직을 시작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니 당연히 제가 틀렸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저도 제가 틀리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다른 병원도 가보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막 논문을 잔뜩 싸가지고 찾아서 저희 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이건 굉장히 드물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폐 이 흉곽에 생기는 육종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면 좋고 근데 불행히도 항암 치료제는 별로 없는 근데 이제 본인은 믿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 환자분이랑 그 사모님은 제가 그분이 사는 아파트도 기억나는데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인텔리전트니까 본인의 그 병리학적인 소견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상의를 한 거네요. 근데 불행히도 그 정 선생님 의견이 맞았나 보죠? 네. 그럼 예우는 좀 안 좋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겠네. 15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병리를 직접 찾아오는 분도 계시다. 이렇게 아주 드문 희귀한 폐암인 경우에는. 혹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요즘은 또 암보험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참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데 폐암이 아니라고 그러면 일단 너무너무 좋아들 하세요. 그런데 하루 지나면 생각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보험 때문에? 암보험을 들었는데 암으로 나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죽는데. 제 말이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하루는 기분 좋은데 그 다음날 되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진단할 때 침륜성 폐암으로 진단하면 이게 보험금이 확 올라가고 제자리성 폐암이라고 하면 보험금이 낮은가 봐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제 말이요. 네. 근데 그거를 뭐 로비를 한다는 얘기요? 로비가 아니라 막 항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연구하느라고 바쁜 분한테 자기 그 이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자리인데 침유성 암인 것처럼 좀 해달라.
그런 건 아니고 왜 침륜성이 아니냐. 뭐. 그 얘기네. 야, 서글프네요. 아무튼. 네,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환자하고 직접 컨택이 될 때도 있다. 그 아주 얘기예요. 가끔이지만. 자, 이애니 님이 같은 폐암이라도 병리 결과에 따라 치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나요? 정말 짧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특히 요즘은 폐암이 하나의 폐암이 아니라 매우 이질적인 종양이라서요. 폐선암종이라는 타입이 있는데 그 선암종 중에서도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까 50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 합치면. 뭐 소세포 뭐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컨셉이에요. 오늘 폐암 가족분들이 들으시면 폐암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 다른 별개 질환일 수 있고.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병리과에서 하는 거고요. 와. 그 결정하는 게 이제 현미경으로 슬라이드 보는 것도 있지만 네, 유전자 검사도 다. 네. 그것도 병리과 소관. 네. 그러네요. 자, 지금 이제 저 리 씨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나요? 요새 폐암 쪽도 뭐 유전자 검사 많이 뭐 상업적으로도 많이 하고. 유전자 검사를 뭘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 이걸 미리 알려주는 뭐 예측하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왜 말라고 미리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아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거를 한다고 해서 예측도가 아직 좀 신뢰할 만한 수준은 그럼요.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엔 그런 것보다 바른 생활, 담배 안 피고, 그다음에 또 여자분들은 요리하면서 나오는 그 연기 이거가 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거든요. 비흡연자들. 그냥 마음 편히 살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하시는 거는 좀 별로 네. 검증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폐암 전문가시잖아요. 최고의 대가가 하시는 얘기니까. 왜 그래 자꾸. 아니 맞지 뭐. 그러니까 그 상업적으로 좀 약간 과대포장되는 것 같아. 유전자 검사 해보라고 그럼요. 폐암은. 그거는 굳이 뭐. 자, 지금 그 김규규님이 홍해걸의 폐노 완치된 건가? 아직 저는 5년이 안 됐거든요. 지금 4년 좀 넘었는데 사이즈가 얼마였죠? 사이즈가 1.9cm였거든요. 1.9cm. 1.9cm의 간유리 염령이고 1.9. 그리고 약간 침류는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 크기가 1.9cm. 이고 치면은 아주 파샬하게 좀 생기기 시작해서 떼자 그랬거든요. 떼서 조직 검사 했는데 아무튼 아데노시에이는 나왔어요. 선암은. 그래갖고 1A2 진단을 받았거든요. 1A2. 1A2.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아이 떨리네 이거. 그때 나한테 표본을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자기 수술한 거. 보내드렸던 거. 봤어요. 수술은 삼성의료원에서 하고 병리는 공짜로 나한테 봐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그 하셔도 되고 뭐 동기가 근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간유리 염령이라는 그건 알 수 없죠. 진짜. 그럼 어떤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간유리 염령 결절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간유리라는 게 우리 비 올 때 유리창이 뿌옇게 보이는 그 말은 폐가 본래 공기로만 차 있으면 까맣게 보이거든요. 엑스레이에서. 근데 뭐가 차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폐포가 이렇게 그물처럼 생겼는데 이 그물에 본래는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해야 되니까 이 그물에 세포가 거의 없어야 돼요. 근데 암이 되면 암세포가 이 그물을 쫌쫌하게 둘러싸니까 좀 두꺼워 보이겠죠. 그래서 뿌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의학과에서 그림자를 보면 간유리 염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절하고는 좀 다른 거죠. 결절. 그 간유리 음영하고 결절은 성격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절도 너무나 종류가 많아서 그렇게 일반인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의사가. 지금 벌써 이 훈계하고 계시네. 아무튼 자, 일반인들 입장에서 얘기를 그냥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 간유리 염령은 암세포가 그래도 다행인 게 이 그물을 사다리처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암세포가. 그러니까 자기가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스스로 메스를 만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간유리가 아니라 결절이 돼요. 결절이 되고. 근데 이 꽉 채우지 않고 이렇게 그물을 타고 암세포가 그냥 사다리처럼 쭉
그 도둑들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쭉 사다리 그러니까 타고. 자기들 이렇게 막 돌돌 뭉치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을 침범 안 하고 그냥 암세포가 그냥 폐 구조를 따라서 쭉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관찰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주변에 침륜이 없고 그냥 암세포가 주변으로 이렇게 싹 퍼져가는 거니까. 그 침륜이라는 거하고 퍼져가는 거하고 어떤 컨셉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침륜은 뭔가 하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컨셉이잖아요. 침륜. 그러니까 모든 암에서 침륜 제자리암이 있고 침륜암이 있고 전이암이 있어요. 근데 제자리암은 그냥 내가 성질은 나쁘지만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네네. 근데 굉장히 얘가 이제 성격은 나빠요. 그 암세포는 맞아. 암세포는 그죠? 맞아요. 맞는데 그냥 네. 괴롭히지 않고 가만히 남을 그냥 괴롭히지 있어. 않아요. 근데 침륜은 뭔가 하면 제가 갑자기 홍익을 탁 때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정상세포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성격이 나쁜데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게 침륜한 그게 거네. 침륜암이에요. 그런데 전이는 뭔가 하면 아예 날라서 저기 뇌나 다른 장기까지 가는 거죠. 와, 그건 아주 좀 심각한 그건 아주 거고.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침륜이 있다 없다의 판단도 병리에서 합니까? 아니 당연하죠. 야, 그거 정말 중요하네. 네, 그래서 침륜이냐 제자리암이냐라는 걸 결정하는 거가 되게 이제 저희로서도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이렇게 빨리 얘기 좀 해면 나 궁금해 난 죽겠네. 그러니까 저 내가 보고서를 안 냈잖아. 우리 병원에 오지 그랬어. 이거 수술한 선생님 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네. 그거를 수술은 삼성에서 했는데 또 병리는 분당에다 하면은 좀 욕먹잖아요.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누구 다른 친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렇겠지. 유리 슬라이드 한 장만 나한테 보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근데 그러면은 진단을 뭐로 받았어요? 1B로 받았어요? 1A2. 1A2. 1A2인데 그러니까 조금 잘한 건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유전자 검사 뭐 이런 것도 한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4년 됐는데 아직은 뭐 재발은 안 했거든요. 네, 간유리 음량이 되게 예후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자리암이 포션이 많으니까. 그게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암세포라면서요. 그러니까 세포를 이렇게 딱 보면 그 뭐 핵이나 뭐 모양이 동일한 암세포인데 왜 간유리음형 암세포는 좀 얌전하고 결절을 이루고 있는 암세포는 막 옆을 괴롭히고 침륜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도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리암으로 자라다가 얘가 혼자서 성질이 굉장히 나쁜데 혼자서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덕덕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가 쌓이면서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절을 이루는 암은 제자리암과는 조금 한 단계 진화한 거예요. 더 나쁜 쪽으로. 그렇죠. 더 어그레시브하고 더 공격적으로. 네. 그래서 조기 진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여쭐게요. 자, 흡연이 차지하는 영향력 김지연님. 너무 폐암에서. 크죠. 네, 너무 크죠. 근데 폐암 환자의 그 편평세포암종 같은 경우는 98%가 흡연자고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의대생 때는 서남은 폐암이라도 담배와는 크게 상관없다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다른 폐암 중에 다른 종류에 비해서 덜 관계 있다는 거지. 그래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서남종의 한 환자의 70%는 흡연자예요. 야, 네. 그러네. 흡연은 굉장히 강력한 인자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담배 피는 분들은 좀 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네. 아무튼 여전히 위험하다. 그럼요. 네. 초기 폐암이라도 병리 소견이 나쁘면 재발 위험이 높은가요? 초록초록님. 저렇게 맞는 얘기겠죠?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 병원이 얼마 전에 이제 분당서울대병원 폐암 수술을 1만 건을 했어요. 10,000 건. 와. 네, 2003년에 개원해서 1만 건을 했는데 제가 아마 그중에 9,700케이스는 판독을 했겠죠. 와, 진짜 거의 또 혼자 다 하셨네. 네, 휴가 가거나 뭐 학회 가거나 할 때 빼고. 그런데 이제 초기 폐암의 예후 분석을 쭉 해봤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좀 대규모로 분석을 해봤는데 폐암은 좀 폐라는 장기 자체가 이 혈관 덩어리고
전신에 피가 다 한번 오는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조금 재발률이 높은 것 같고 이제 1A라고 하는 1기 중에서도 가장 낮은 1A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이제 CT 찍으면서 이렇게 그냥 추적 검사만 하는데 그래도 한 몇 년 뒤에 재발하는 경우도 좀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1A기는 확실히 좀 좋고 특히 제자리암이라든지 최소 침륜, 미세 침륜암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생존율이 100%거든요. 재발률 제로고. 그런데 미안한데 1A2고 1.9cm 전체 크기가 1.9cm이고 침륜 부분이 얼마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 건데도 아니, 내 건데도 내가 이렇게 한심해요. 그러네. 침륜이 좀 있었겠지? 없었나? 모르겠어요. 아 있었지. 1A2면 1A2면 아마 T2였고 그럼 김정선 선생한테 물어봐야 되나? 나 모르겠는데. 김정선 선생은 폐암은 안 보지만 그래요? 보고서는 볼 수 있겠지. 어쨌거나 1B 정도면 그래도 뭐 비교적 예후가 좋을 텐데 1A1보다는 조금 조심해야겠죠. 아니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되는 대로 뭐 사는 거지 뭐.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그 1A2든 뭐든 간에 이제 그거는 이제 결절 상태 때도 하고 간유리명 상태도 다 뭉뚱그려서 병기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A2라도 결절 상태에 1A2가 있고 간유리명 상태에 1A2가 있잖아요. 그 그런데 예후가 이제 완전히 다른 거 아닌가요? 그 병기를 정할 때 딱 침륜성 부분만 병기에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와. 그래서 1.9cm 전체 크기가 간유리 염령이 1.9cm이었는데 침륜성 부분이 1.2cm이다. 그러면 1B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네. 침륜 부분이 0.7cm이다. 1cm 미만이다 하면 1A가 돼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간유리명이라 하더라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거다. 아, 당연하죠. 어떻게 안심을 해. 아, 난 마냥 안심했는데 다 안심하지 괜찮다고 마. 뭐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누가 그래? 그 수술한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또 생길 수도 있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제 또 저 케이스뿐 아니고 우리 또 궁금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또 하나하나씩 또 자세히 네. 좀 여쭙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질문한 것 가운데 그러니까 1A2든 1AC든 병기라는 게 일단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저 크기나 뭐 모양, 위치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 무슨 뭐 그 수용체라든지 암세포의 그 유전적인 분석. 특성과 감안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순수하게 병리학적인 분석. 그러면 근데 병리학적인 분석인데 거기에다 요즘은 이제 유전자 분석도 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은 촉이라 하더라도 어떤 거는 아주 치료가 잘 되고 어떤 거는 정말 예후가 불량하고 당연히 있겠네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병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도 병기가 제일 그래도 중요하다. 병기 아주 1A 정도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뭐 5년 생존율 100% 내진 90% 저희 분당 서울대병원 생존 데이터가 거의 91A기의 경우 수술하신 분들 거의 92%에 나오거든요. 생존율이.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나쁘다 하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1A기 정도일 때는 유전자 변이에 따른 차이는 별로 안 보이고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간유리 음령 형태로 나타나는 폐암은 대체로 이제 EGFR이라는 유전자 변이가 많거든요. 어허. 그 EGFR 유전자 변이는 동양인에서 많고 우리나라 서남종의 한 50% 정도 환자분들이 EGFR 유전자 변이를 갖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영상 CT에서 간유리 음령 형태로 나오고 우리 병리과에서 보면 그 제자리 암일 확률이 높고. 암의 부분을 갖고 있어요. 제자리 암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 일부는 침륜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아요. EGFR이라고 하는 여러 유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연변이네요. 돌연변이. 돌연 유전자 안에. 그게 있는 사람은 럭키한 거네 그러면. 그럼요.
왜냐하면 약이 있으니까. 그걸 죽일 수 있는 표적 항암제가 있으니까. 네. 어우, 정말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한 그 연구도 많이 하셨잖아요. 나중에 많이 이제 했죠. 그 선생님 업적할 때 EGFR 이야기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근데 이제 어쨌거나 크기가 워낙 작을 때는 아무튼 그 네. 유전자 타입과 네. 상관없이 그게 참 신기한 게 그 독감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바이러스 세균뿐 아니라 암세포도 정량적 개념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한꺼번에 노출이 되면 심하게 앓잖아요. 인펙션도 감염도. 그럼요. 근데 암세포도 어쨌거나 독한 놈이라 하더라도 작을 때 자르면 조금 예후는 확실히 좋다. 그럼 밥 많이 먹으면 엄청 배부르잖아. 네. 그렇게 아무튼 그 유전자 타입 또 중요하지 일찍 그럼요. 그래서 폐암이 우리나라 국가 암검진 사업의 조기 폐암 그 CT로 암검진 사업에 들어간 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자, 지금 질문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지금 그래도 간단하게 DH킴 님이 이 MRI에서 진단을 할 수 있냐. 아직 저기 MRI나 CT의 그 해상도가 저희 병리 슬라이드에서 표본을 만드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 CT, MRI하고 병리 소견 이제 매치하는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영상의학은 사람을 1대1로 보는 거잖아요. MRI나 CT는 저희는 400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러니까 미세 세포 단위까지는 못 보는 겁니다. MRI 같은 그런 장비로는 택도 없다. 영상 쪽은. 폐암은 MRI는 잘 안 쓰고 브레인은 MRI 보지만 주로 CT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은 또 이제 어떤 얘기냐면 요즘 하도 폐암을 걱정하니까 결절 나오고 간유류명 나오고 막 찍어갖고 CD로 복사해서 막 여러 의견을 구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조기 진단이 중요하긴 한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분도 많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게 뭐 나오면 이게 폐암이다. 뭐. 이게 아는 게 병이 모르면 넘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CT 가슴 X선을 찍어보면 결절이 좀 많이 보여요. 그 결절의 98%는 그냥 착한 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8%가 네, 양성이라는 98%는 양성이에요. 예, 98%의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을 너무 과도하게 이용하고 CT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찍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하나 좀 나온 김에 4년 됐는데 CT를 수술 후에 한 5번 찍었어요. 근데 전부 풀도스로 찍었거든. 조영제 놓고. 근데 미국 자료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수술 후 그 팔로업 CT가 전부 저설량으로 하더라고요. 분당은 어떻게 합니까? 아세요 혹시? 제가 호흡기나 영상의학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잘은 모르겠지만 저설량 CT를 찍고 뭔가 결절이 나오면 그다음에는 이제 하이 레졸루션 고해상도를 찍어요. 글쎄 그렇게 가는 건 괜찮은데 덮어놓고 고해상도에다가 설마 덮어놓고겠어? 홍해글 박사는 폐암이었잖아. 아니 간유류명인데. 아니 간유류명도 폐암이라니까 얘는. 아니 그래도 폐암도 종류가 다르지 트랙이. 그러니까 간유류명 같은 경우에 미국의 가이드라인이 미국은 우리보다 후진국이야 의료에서는 더구나. 아 진짜예요?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지금 방금 CT 그 영상 방사선을 걱정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네. 했는데 그러면 또 막 찍어요 그러면? 아니 누가 막 찍는데?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뜻이에요? 이제 지금 그 조기 암 검진에서는 네. 연세가 55세 이상이고 30년 이상 하루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폈던 분. 그러니까 그런 분을 고위험군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위험군인 분들은 폐암이 걸릴 확률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CT 검사를 아마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해줄 거예요. 지금 무료로 뭐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 무료까지예요? 그럴걸요 아마. 그러니까 네. 예.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너무나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CT 검사 이런 가이드라인 나오는 게 우리보다 훨씬 아마 루스할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당연하죠. 그 비싼 CT 검사를 어떻게 찍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저렴하잖아요. 아니 CT를 하더라도 저설량으로 하자 그 얘기지. 그러면 그 얘기는 뭐 또 나중에. 주치의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설량 시티가 내가 그 영상의학과 그 누굽니까? 우리 동기 분당에 있다가 나간 분이 있잖아. 일단 누가 나갔지? 우리 동기 휴먼에 간 김성현? 맞 김성현 선생. 동기 아니야, 우리 후배야. 그럼 나이는 우리랑 같다 그러던데. 아무튼 김성현 선생 말에 따르면 이 저설량 시티가 많이 좋아져 갖고 해상도는 폐 실질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래요? 그 양반이 막 펄쩍 뛰더라고.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요? 네, 오케이. 그 정도만 하고. 자, 그러니까 아무튼 98%가 양성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기도 모르게 살짝 결핵 같은 거 앓고 지나간 게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슴 엑스레이에서 결절이 보인다 하면 대부분은 양성이 많은데요. 본인이 뭐 흡연을 많이 하셨거나 뭐 이제 좀 고위험군이다 싶으면 그래서 이제 좀 3개월 뒤에 추적 검사를 해보는 게 좋아요. 네. 네. 그 뭐 결절이 3cm가 넘어가도 그게 임상적으로 폐암을 하루 한 8% 정도 뭐 통계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있다고 막 다 폐암이라고 뭐 놀라고 절대 그러지 마시라. 네, 자, 그렇죠. 지금 우리 한 번만 더 클린업 님이 EGFR 없는 사람에게 돌연변이를 발생시킬 수 없나요? 없는 사람이 저분 얘기는 저게 있으면 좋다는 거니까 없는데 있게 만들 수 없냐 그 얘기인 거.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뜻 아닐까요? 우리가 그 인위적으로 저거를 만들 수 있나요? 제가 실험실에서는 만들 수 있지만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요? 그래, 저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복불복이네요. 저게 있고 없고는 그냥 운이네요. 그렇죠. 운. 그렇죠. 같은 폐암이라도. 그렇죠. 네. 근데 어쨌거나 저게 있는 폐암은 예후가 좋다. 저게 있으면은 이제 EGFR이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걔 유전자 변이가 생기면 세포 내로 막 그 생존 시그널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무한정 증식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세포가 증식하는 거가 이제 뭐 외부의 자극을 받았을 때 세포가 분열할까 말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할 텐데 이 EGFR 유전자의 특정 부위에 변이가 있으면 외부에 아무런 자극이 없어도 이 세포는 무한정 증식을 하거든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위를 표적으로 해서 미사일로 정확하게 쏘는 약물이 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정상 세포에는 영향을 안 주고 이거는 정말 폐암에 아주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2004년도에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부임할 때 미국 사이언스랑 그 NEJM 저널에 나온 거였는데요. 이레사라는. 이레사. 네네네. 어떤 폐암 2004년. 예, 벌써 한 20년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뭐 충격이었죠. 그것도 뭐 한참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주사 맞는 게 아니라 먹는 약인데. 먹는 약으로. 네, 3주 만에. 임상적으로 그렇게 줄어들고 막 좋아진다는 거예요. 기관지 내식 아니 뭐죠? 이거 중환자실에서 이거 저기 호흡기 인공호흡기 달고 있던 사람이 대학로에 나가서 연극 보러 갔다니까요. 와, 그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뭐 3, 4기 심한 분들도. 그럼요. 이야, 저희 대단합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른바 표적항암제.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얘기하신 EGFR이라는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네. 근데 그럼 그게 전체 폐암이 몇 프로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종별로 다른데요. 서양에는 한 10%. 근데 동북아시아, 일본, 중국, 한국,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제 데이터에 의하면 50% 정도 서남정. 그러면 엄청나죠. 럭키하네. 엄청. 네. 한국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네요. 그렇죠. 이래사 말고도 더 많이 나왔죠. 네네. 이래사는 이제 1세대 약이고요. 네. 야, 그러면은 그 EGFR이 있으면 그런 차이가 있고, 네. 그 EGFR 말고도 또 네. 여러 가지 찾고 있잖아요. 지금 뭐가 많이 있습니까? 찾아졌죠. 그러니까 폐서남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 80% 정도는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거가 이제 알크 유전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스1, 뭐 CRBB2, 뭐 등등등등등등.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가 있는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는 표적항암제도 다 개발이 돼 있나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것도 있는데요. 있고. 이제 알크 유전자 변이는
역시 치료가 굉장히 잘 되고 오, 로스원도 다행이네요.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알크 유전자는 전체 폐암의 한 5% 정도. 비율이 좀 작네요. 네네네. 음, 그다음에 로스원은 한 2%. 음. 그다음에 KRAS 유전자는 서양인에는 30%, 우리나라에서는 한 10%. 아, 근데 이제 KRAS는 약제가 좀 최근에 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그렇게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연구실에서 폐암에서 그 말씀하신 특별한 표적 그걸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네요. 지금 새로운 거 계속 그렇죠. 네. 표적을 찾고 그걸 죽일 수 있는 약도 찾고. 그러면 현재까지 이 폐선암의 경우에 한 몇 % 정도가 표적 항암제 대상이 되나요? 절반은 넘겠네요. 절반 넘죠. EGFR 유전자만 해도 저희 데이터에 의하면 50%가 넘는데 그게 근데 재밌는 게 병리과 의사가 어떻게 검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래요? EGFR 유전자가 있다 없다가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하네. 아니 그러니까 과학적 진실은 하나인데 병리과 선생님의 그 판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그럼 그래서 내가 좀 힘든가? 좀 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나 판정 기준이 이렇게 클리어 컷하게 딱 아직 안 정해졌나 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이제 이게 수학하고 의학이 좀 차이인데요. 1 더하기 1은 이제 수학에서는 2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는 뭐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지만 시너지가 되면 막 10이 될 수도 있고 둘이 막 너무 죽이 잘 맞으면 막 밤새 일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EGFR 유전자 검사를 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우리 유전자는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유전자 변이는 한 군데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암세포를 100% 긁어와도 거기서 변이가 있는 유전자는 50%잖아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암 조직을 봐요. 그러면 이 암 조직 옆에는 암세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염증 세포도 있고 혈관도 있고 또 뭐가 있지? 연골도 있고 다양한 정상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 보면 자 여기 암세포고 이 파란 거는 보이시나?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이게 제가 받은 조직 검사예요. 요게 암세포예요. 조직을 뗐는데 이만큼 뗐는데 요 하얀 게 암이라 이거죠. 근데 옆에 혈관도 있고 막 있어요. 근데 이 100% 암세포만 골라도 절반만 뮤테이션이 있어요. 그죠? 이해되지? 네네. 그런데 이거를 통으로 조직 검사한 거를 다 해서 갈아서 DNA를 뽑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안 그래도 50%인데 이만큼. 근데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약간 좀 신기가 있나 봐.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보같이 내 특기가 무술이도 노가다거든. 노가다 전문. 그래서 예. 요걸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지만 얘를 그냥 암세포를 이렇게 칼로 그냥 살살 긁어서 얘만 DNA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데이터가 그 저널 오브 소라식 온콜로지라고 세계 폐암학회지에 나왔을 때 굉장히 낮은 민감도의 그 생어 시퀀싱이라고 아주 초창기에 굉장히 낮은 민감도의 기계를 사용했는데 저희 데이터에서 한국인 폐암의 서남종의 54%에서 EGFR 뮤테이션이 있다라고 2011년인가 발표를 했더니 다들 못 믿겠다고 했죠. 상당히 높은 비율이니까. 네네네네. 근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30% 나올 때였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당연히 이렇게 도려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가 보죠? 예? 그거는 지금 다 우리가 진실을 알고 나니까 후양적으로 보니까 답을 아니까 그런 거죠. 근데 병리 의사가 생각해 보세요. 한 1, 2mm 정도 되는 조직 검사인데 그걸 다시 그 안에서 암세포는
마이크로 다닌데 그거를 긁어내는 거는 그러니까 그 떼는 거 저같이 성질 나쁜 사람이나 하죠. 누가 하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수술장에서 떼서 갖고 오는데 그걸 또 수술장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내시경실에서 가져와요. 아니, 아무튼 가져오는데 그 가져오는데 그 샘플 안에서도 다시 이렇게 도려낸다. 그 짓을 한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병리과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아니 뭐 하셨겠지만 뭐 이제 그 이렇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지식이 잘 없어서 지독한 분이구나 이분이. 그러니까 성질 나빠. 그냥 그것도 다시 그 깨알 만한 걸 다시 이렇게 봤다 이거네요. 이렇게 딱 퓨어하게. 내 전문이거든. 그랬더니 아까 말한 그런 놀라운 결과가 그러니까 나왔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그때는 우리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기계를 이제 저희 과에 이제 없었어요. 안 사주셔가지고. NGS. NGS 말고 그때는 생어 생거. 시퀀서. 예,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만약 우리 병원에서 했으면 제가 진짜 오해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데이터가 이상하다. 조작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센트럴 랩에 보냈거든요. 그때 대전에 있는. 그러니까 병원 자체 내에 분석할 수 없으면 이제 외부로 보내요. 전문 업체에. 그래서 그 외부 업체 사장님하고 또 일회사 사장님이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환자 약을 투여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나 했더니 그 센트럴 랩에서 오는 분석하는데 다른 대학병원이나 다른 기관하고 저희 기관에서 비율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분당 주변에는 EGFR 변이 있는 환자가 몰려 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웃기지. 그러면 지금 이제 선생님의 이 방법이 이제는 네. 다 대부분 적용이 되나요? 이제 세계 폐암학회 가이드라인에서 그게 나왔어요. 야, 지금 가이드라인을 바꾸는 분입니다, 이분이. 아니, 그러니까 폐암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다이섹션 하라고. 암세포를 그러니까. 다이섹션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프로시저 자체, 절차 자체를 바꾼 거 아니에요. 우리 정진행 선생님 대단합니다. 아니, 그냥 뭐 성질이 나쁜 거죠. 아무튼 그 우리 정 선생님의 노력으로 그 폐암학회의 가이드라인이 이제 더 정교한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이 이제 됐다. 몰랐던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워낙 작은 검체 1, 2mm짜리인데 그 안에서 또 세포를 긁어서 한다는 게 1, 2mm 안에서도 또 긁어냈다. 뭘 보고 어떻게 걸러내요? 뭐 마이크로 피펫 뭐 이런 게 있나요? 네네네. 암세포를 제가 이제 표시를 해요. 요거는 암세포고 저거는 암세포 아닌 거를. 그래갖고 제가 누가 들은 얘기인데 그 EGFR 나오고 뭐 표적항암제 나온 2000년대 그 초중반에 자기가 그냥 그 연구실에서 그냥 제가? 뭐 살았다 그러던데 아무튼 지금 이거 하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죠. 이렇게 대단합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의 업적 좀 자랑을 좀 더 해봐요. 뭐 갖고 온 거 있잖아요. 그 슬라이드 좀 띄워볼래요?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저 사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요?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 병리 슬라이드인데. 예. 이게 우리 환자분들이 폐암 수술을 하고 나서 저희가 병리 표본을 만든 검체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영상의학 CT에서는 보통 이 파란 게 암 덩어리거든요. 보통 이 암 덩어리가 CT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1cm이면 T1, 2cm이면 T1B, 1cm이면 1A, 3cm이면 1C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1, 2, 3 이렇게 정하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이 덩어리 말고 이 바깥에도 암세포가 막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된 건가? 혹은 저희가 병리 검체를 만들면서 실수한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좀 키워주실 수 있어요? 화면 확대? 화면 확대가 이게 안 되나요? 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말로 그냥 해주세요. 네, 그 암세포들이 막 민들레 홀씨처럼 이게 정상폐거든요. 근데 뭐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보라색 저기도. 까만 거, 네, 보라색 진한 거. 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의문이 저희 병리 의사가 답정너라 그랬잖아요. 답을 정해준 의사인데 병기를 정해주는데 이걸 가지고 T1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없는 환자도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게 네.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없는 이게 사람도 있는 있고,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작은 파편화된 암세포 조각들이 네.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호기심 천국 이러면서 이게 그냥 뭔지 모르지만 기록을 하자. 모든 건 기록을 남기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병리 진단지에. 그래서 자, 요거는 T1인데 그때 이제 제가 이거를 에어로지너스 스프레드 공기 내 전파 이제 이렇게 말을 붙여갖고 제 마음대로. 그게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저희 병원에 폐암병리를 저 혼자 하니까 간섭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맘대로 병리 보고서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병리 보고서에다가 에어로지너스 스프레드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가 2,500 마이크로, 그러니까 2.5mm까지 안쪽에 있는 거는 그냥 1등급. 요거보다도 더 넘어가서 더 멀리 떠난 애들은 2등급. 와, 스스로 이렇게 다 그레이드도 나눠서. 내 맘대로. 예. 야,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저 슬라이드를 다른 병리과 의사들도 수천 명이 봤을 거 아니에요? 수천 명 없죠. 병리과 의사가 얼마나 귀한데. 아니, 전 뭔 소리야. 세계적으로 월드와이드하게 전 세계적으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분들은 그냥 아까 자기가 말한 대로 뭐 자를 때 떨어져 나간 거구나 하고 그냥 무심코 넘겼다? 아니. 이게 처음 기술된 거는 그 프랑스에서 그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이 기술을 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만약 이게 있으면 방사선 쏘이는 범위를 다르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겠지. 해서 2000년도인가 논문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논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주구리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저는 이제 이 슬라이드 보는 일이니까 이거 뭔가 다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른지 안 다른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튼 데이터를 모으고 그레이딩을 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 정 선생님이 이제 처음 시도한 거다. 뭐 그랬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예, 병리 보고서에 처음 기록한 의사라고 세계 폐암학회 갔더니 저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한 게 2008년인데 제가 참 젊었을 때죠. 그때는 제가 67년생이니까 40.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10년 지나서 이 환자분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결과가. 예, 이게 이런 게 있는 분과 없는 분. 근데 이제 쭉 보다 보면 감이 와요. 아이고. 이런 암은 이걸 많이 만드는구나. 저런 암은 이걸 별로 안 만드는구나. 아, 진짜예요? 내가 AI라니까. 왜냐하면 AI보다 AI보다 더 많이 봐서 수술한 사람 만 건이니까 수술 안 한 환자분들이 80%잖아요. 폐암은. 그렇지. 그러니까 한 10만 건 넘게 본 거죠. 와, 10만 명의 그 조직 검사까지 합치면 10만 개를 현경으로 들여다봤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딱 대충 보면은 이게 그레이드 1, 2가 될 것 같다. 예측을 한다. 그러고 이제 어떤 암은 저걸 만들 것 같다, 안 만들 것 같다라는 것도 이제 다 보이죠. 그래서 그랬더니. 심지어 이 암은 어떤 유전자 벤인지도 이제 다 보이죠. 저것만 봐도. 유전자 검사 안 해도. 그럼 다 보이지. 야. 나 AI라니까. 나도 자기한테 맡길 걸 그랬네. 자기는 무슨. 참 그랬더니 아무튼 계속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있으면 다를 것 같다고 이제 세계 폐암학회 가서 이제 발표를 했더니 자랑 하나 해도 돼? 자랑을 하시라니까. 이게 있는 사람들은 너 겁먹지 마라. 그 1기 환자인데 1A 환자인데 1B 환자보다 예후가 훨씬 나쁜 거야. 재발률이 간유리 엄령 환자에서 이게 있으면 재발률이 9배가 높더라고. 아니 나도 놀랐어요. 90%가 아니라 9배. 9배면 900%인가? 그러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우와, 나도 기절을 나 이거 보고서 통계 잘못 냈나 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원 사이즈가 작아도 자기가 말한 대로 스프레드가 있으면 예후가 무지 안 좋은 그러니까 거예요. 저거를 이제 내가 무식하게 에어로지너스 스프레드라니까 공기 중에 감염되는 거로 오해될 수 있다 이러면서 우리는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난 항상 그게 또 심지어 경상도 사투리로 영어해서 정말 스트레스인데 그 미국 오리지널 친구가 스타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스타스. 스프레드 스루 에어스페이스. 그러니까 딱 내자로 하기도 좋잖아. 스타스. 그래. 스타스라는 이제
그 학술 용어가 만들어진 거네. 그게 2015년에. 어허. 우리는 2008년부터 이제 저걸 기록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는 모르고 블라인드하게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한 거죠. 어허, 무작위로. 무작위 임상 시험처럼 무작위 한 거네. 병리 시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다행히 이 병원을 안 떠나고 계속 20년간 근속을 하다니 용감하지 않냐. 그러니까 계속 하여튼 병원을 사표를 안 내고 계속 이제 있으니까 이 환자들 데이터를 분석할 기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더니 9배 차이가. 그랬더니 보통 환자들한테는 한 너다섯 배인데요. 간율이 없는 환자한테 이 스타스가 있으면 재발률이 9배인 거야. 아이 뭐야 무서워. 이거. 그럼 나도 이거 빨리 알아봤어야 근데 되는 거네. 그 표준 엽절제술을 했어요? 아니면 쐐기절제술을 했어요? 쐐기절제술은 아니고 그렇다고 세그멘텍토미를 했나? 세그멘텍토미 그렇지 세그멘텍토미. 아 나 뭐야. 그러니까, 나도 저거 봐야 되는데 알아봐야겠다. 아까 그래. 스타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따라 예후가 참 많이 달라지네. 나도 충격이었어요. 설마 했거든. 그랬는데 이제 이거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세계폐암학회 병리 임원인데 가서 이제 이 발표를 했더니 싱글 컨츄리, 싱글 인스티튜트, 그러네. 그다음에 싱글 패솔로지스트. 한 곳에 한 의사만 해서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걸 어떻게 믿냐. 그리고 이게 이제 병리과에서 검체를 자를 때 이렇게 칼로 자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칼질을 잘해요. 병리과에서 된 다음에 내가 무채 쓸기 엄청 늘었어. 그래가지고 진짜로? 아니, 그럼 반듯하게 절대 칼질할 때 이렇게 서걱서걱 하면 안 되고 단칼에 싹 잘라야 돼. 아 병리 자를 때는 검체 자를 때. 그렇지. 그러니까 싹 이렇게 베야 그렇지. 된다. 그러니까 칼을 잘. 그렇지. 이렇게 뭉개면은 막 다 흩어져 갖고. 그지. 그러고 그래서 칼을 잘 갈아놔야 돼 항상. 그래서 칼질하는 학자네. 칼질하는. 그럼 우리 칼제비지 완전.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네덜란드랑 미국의 의사들이 막 반대한 게 니네들이 칼질하면서 이렇게 자르면 암세포가 떨어져 나온다. 글쎄.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또 집요한가 하면 실험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칼질을 하면서 중력 방향으로 칼질 방향으로 암세포가 더 많더라 하는 논문을 내서 정진행 네가 낸 거는 이거는 그 아티팩트? 아티팩트를 우리말로 뭐라 그럴까? 뭐 실험실 오류? 오류인 거다. 그러니까 병리 검체를 만들면서 만든 오류인 거지 진짜 사람 생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라는 논문을 막 엄청 내신 거야 이분이. 근데 본래 이분이랑 나랑 되게 친했거든. 이분이 나를 세계폐암학회 그 플래너리 렉처 만들어 주시고 되게 좀 나를 키워 주신 분이었는데 느닷없이 이제 막 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정지댕 너는 이걸 사실이라고 믿니? 막 이렇게. 그거야 뭐 학술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디베이팅이지. 네,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집요하게 뭐 논문도 뭐 엄청 많이 쓰시고 근데 나는 논문을 사실 잘 많이 못 써. 일단 노가다 띄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떠덤떠덤 하면서 선생님 말씀도 맞는데 안 되는 용으로. 근데 저는 일부는 실제 이게 인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의 그 본질이 뭐야? 재현성이잖아. 그래. 다른 기관에서 뭐 나오겠지 뭐.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논문을 낸 게 미국 병리학회에서 이제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거야. 최우수. 네, 축하합니다. 우리 내 제자 한연비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지. 한연비 선생이 박사 논문인데 미국 병리학회에서 외국인한테 1등상 안 주거든. 근데 이제 2021년에 이게 논문이 나왔고 21년도. 야, 얼마 안 됐네. 그래서 그때 미국 병리학회에서 이제 나도 그땐 되게 기뻤어요. 어떻게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연비 선생님 참 애를 많이 썼고 2,000 케이스 정도를 그것도 전향적으로 모아온 데이터니까 사실은 신뢰도가 높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전향 데이터고 또 제일 대규모였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노가다 끝판왕의 승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겸손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겸손이냐. 노가다가 이 세상에서 아니, 제일 어려운 거야. 폐암이라 그러면 세계 석학들이 다 매달리는 분야인데 아니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어. 최우수 논문도 쓰고. 아 예전에 안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정말 그 대학자시지. 아이 대학자는 아니고. 정진의 학생이 이런 대학자가 되다니. 꿈에도 정말. 몰랐지. 진짜. 학생 때 맨날 너 껄렁껄렁하게. 그냥 어디 저 구석에 있었잖아 그냥. 그치. 실험실에도 아싸 맨날 했잖아, 뒤로 빠져 있고. 아싸, 난 실험실에 근들이 가면 안 됐어. 내가 실험하면 다 깨진다니까 비코드. 그래서 나는 안 들어가는 게 도와주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좀 시간이 오야 5시 넘었다요. 우리 그만두자. 아니 또 그다음 또 슬라이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또 공격하는 게 이게 2차원에서 보니까 떨어져 있는 것 같지. 밑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코끼리 코가 이렇게 굽었으면 이렇게 자르면 맞죠.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닐 거다. 이래가지고 3차원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이제 한 거지. 그래서 이제 3차원으로 이제 내가 한 2년 동안 이제 매달린 게 이거였는데 우리 이정효 학생이라고 대학원생이 있는데 병리 전문의를 따고 얘라고 해서 미안. 우리 이정효 학생이 군대를 안 가고 이제 기초 영수 의사라는 걸로 해서 이제 전일제 박사 과정을 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내 고민이 된 거야. 나는 완전 기초의학자도 아닌데 사실 서울의대 나와서 병리 전문의를 취득한 친구가 이제 전일제 박사 과정을 한다 그러면 왠지 좀 잘 나가는 지도 교수 밑에서 좀 자기는 충분해. 나 안 잘 나가. 그래가지고 좀 막 거대한 결과를 내줘야지 그 친구 인생이 보람찰 텐데. 그래서 둘이서 애정의 세월을 보낸 거지. 왜냐하면 저걸 3차원으로 보자고 했거든 내가. 3차원 컴포칼 현미경은 이제 이 현미경은 높게 맞자 400배인데 한 1000배, 최소 1000배에서 2000배 정도까지 보는 거니까 정말 마이크로의 우주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빨리 소개 보여줄까? 너무 이뻐. 여러분 이거 보면 놀라실 겁니다. 자, 보여주세요. 이거 엊그제 우리 이정효 학생이 서울의대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에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개해도 돼요. 이제 논문만 쓰면 되는데. 아직 그러면 지금 이게 논문으로 안 나온 거구나. 그래. 그러면 더. 이 친구가 논문을 완벽하기 전에 논문을 안 쓰는 정말 특이한 성격이라 가지고 내가 정말 속 터진다. 그래가지고 3차원을 봤더니 너무 예쁘지. 하트 아니야 하트. 빨간색 하트인데. 이게 암세포야. 아니 저 하트가 암세. 요거 파랭이도 암세포야. 이게 새 둥지 같죠? 이 둥지 같은 이 배포 안에 암세포가 동 떠 있는 거야. 이거 정상폐거든요. 오메. 아니 그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다. 어째 느낌이. 그러니까 공기 중에 떠 있다니까. 저걸 저렇게 찍었구나. 저게 암세포 하나예요? 아니요. 암세포가 한 대여섯 개가 뭉쳐 있는 거예요.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암세포를 보기 위해서 염색을 했거든. 암세포가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 나 참 이거 충격이지. 충격이네. 이거 역설적이네.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먹먹하더라고. 그럼 저기 아까. 근데 얘가 너무너무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져 나와 있는 게 저놈이구나. 저거.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게 예후가 안 좋다는 거지. 간유리음영이라도. 간유리 음영에서 이런 게 있으면 좀 많이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해피바이러스님이 간유리 음영에서 저 스프레드가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겠지. 갖고 있지. 얼마나 돼요? 많지는 않겠지. 그러면 간유리 음영 예후가 다 안 좋을 거 아니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알크 유전자 폐암이 있는 환자에서 저런 스타스는 한 80%. 오메. 로스원 유전자 폐암은 내가 경험한 경우에는 100% 스타스가 있고요. 근데 간유리 음영은 대체로 EGFR 변이가 있는 폐암인데 그런 경우에는 EGFR 유전자 변이 중에서도 빨리 얘기해 보세요. 빨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유전자 변이 종류도 여러 가지가 EGFR 있는데 안에서도 EGFR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EGFR 유전자 전체로 퉁치면 한 5%? 35% 정도 35%가 있다고? 스타스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 거네. 근데 이제 19번, 엑손 19번에 결손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한 40% 나오고, 30%. 아, 그러면은 그다음에 엑손 21번의 돌연 변이, 858번 위치 아미노산 위치가 루이신이 아르기닌 바뀌는 경우에는 좀 낮아서 29% 정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복불복이네 진짜. 간유리 음영이라 하더라도 어느 타입인지에 따라 지금 저 모양의 저 떨어져 나와 있는 스타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거가 있으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저게 그런데 있으면 저거는 너무 그럼- 재발이 높아. 그러면은 그 원발 종양의 크기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유전자 변이 말고 이 원 덩어리 1A, 2냐 뭐 2냐 이게 크면 저게 많이 있나요? 당연히 그렇겠지. 진짜 홍액을 굉장히 인사이트 있다. 왜요? 그거를 분석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우리가 미친 척하고 4,000명 폐암 환자를 0.5cm 5mm 단위로 쫙 잘라서 저게 있나 없나를 봤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알크 변이가 있는 폐암 환자는 1cm 미만에서도 6, 70%에서 저게 나오고 아 뭐냐? 1.5cm 넘어가면 8, 90%가 생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에서부터 공간 안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근데 아직 EGFR은 안 그래. 또 EGFR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폐암은 음. 한 1.5cm 넘어가야지 저게 한 30% 나오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기를 그냥 간절히 빌어야 내 기억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럴 몇 거야. 년 전에 봤는데 있었으면 내가 얘기했을 것 그러니까 같거든.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게 도대체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어떤 사람은 떨어져나 어떤 사람은 안 떨어지고 가만히 있고. 그게 이제 그 폐암의 성격이 다 다른 거죠. 저런 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거야. 인베시브하게. 사람도 다르잖아. 집콕. 집 밖은 위험해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막 나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잖아. 저는 나돌아다니는 암세포. 나돌아다니는 암세포인 거지. 그러니까 암도 성격이 달라서 나돌아다니는 암은 저기만 나돌아다니겠어요? 그렇겠네. 뇌로도 가고 장으로도 가고 전이를 잘하는 거지. 야, 그거 자기 노벨상 받겠다. 지금 이거 메커니즘을 더 규명을 해보세요. 아무튼. 근데 지금 그거 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막 근데 메커니즘을 다른 사람이 규명을 해도 자기는 노벨상 받아. 왜? 왜냐면 최초잖아. 최초. 아니야. 저거 내가 최초 아니야. 그냥 병리 기록을 처음. 병리 기록 어쨌거나 보고 한 사람이 자기니까. 여러분, 제 동기가 노벨상 받으면 이거 역사에 남는 일이네. 아니 무슨 진짜. 노벨상 뻥치지 마라. 노벨상 왜 받을 수 있지. 아니 그렇게 지금 메커니즘은 계속 연구 중이다. 지금 왜 저렇게 어떤 3D를 그냥 슬라이드를 잘라서 3D 염색한 사람은 있는데 저렇게 폐암 조직 자체를 통으로 비파괴적으로 통으로 저렇게 본 거는 내가 처음일 거야.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게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에 얼마나 도입이 돼요? 지금 뭐가 도입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병리 교실에서 따지는 병원이 자기 병원 말고 딴 데도 있어? 이거? 이게 이제 스타스를 그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세계 폐암학회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이제 병리 보고서에 이거를 반드시 써주라 하는 권고안이 나왔어요. 와, 대단한 건데 그러면 이제 교과서가 바뀌는 거네. 그렇겠지? 그럼 병리 의사들도 자를 때 잘 자르고 저걸 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예. 이제는 저거를 다른 병원들도 다 써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유리 유명이든 아니면 결절이든 폐암 환자들이 나한테 저 스타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겠네요. 본인의 예후를 알기 위해. 그렇죠. 특히 이제 초기 환자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암 종양을 5mm 단위로 쭉 잘라보니까 사이즈가 한 3cm, 4cm 넘어가면 유전자 타입과 상관없이 다 스타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암이 성장하면 다 나와요. 크면 아무래도. 네. 그런데 1cm 이렇게 작은 경우에 저게 있냐 없냐는 엄청 다른 거지. 왜냐하면 그렇지. 1cm이나 이렇게 아주 일기는 그 쇠기절제술에서 최소 침습 수술을 하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최소 침습 수술을 했을 때 저게 있는 환자들은
재발률이 9배가 높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치료 지침도 좀 달라져야겠네. 달라지지.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해야 한다. 그럼. 그래서 이제 흉부외과 쌤들이 이거를 수술 전에 알 수 없느냐. 근데 아까 슬라이드를 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수술한 검체에서 우리가 그러네. 사후에 이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병리과 의사가 응급으로 수술 도중에 병리 검사해 주는 게 있거든요. 동결절편 검사라고. 그런 거는 개입을 할 수 있겠네. 그럴 때 이제 저거를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건 조금 또 리스키해요. 왜냐하면 동결절편 검사는 굉장히 두껍게 확 자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티팩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폐암 자체가 그 조직 검사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방사선적으로 폐암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직 검사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조직 검사가 가능한 환자가 절반도 안 되지 않나요? 조직 검사는 그래도 뭐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많이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 방법이 환자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무슨 방법? 지금 이 이론이 스타스 스타스가 이론. 그러면 이제 자기 말대로 하려면 초기 폐암일 때 저게 있냐 없냐에 따라 얘가 다르니까 있으면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떼자. 그러면은 그거를 수술 전에 좀 알면 도움이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이제 노가다를 띈 경험에 의하면 네. 영상의학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어떤 암이 저 스타스가 많은가 하는 거를 연결을 시켜보면 되잖아요. 글쎄 연결시켜서 뭐 나왔나요? 시켜봤죠. 그랬더니 이제 내 경험은 그래요. 간유리 엄양 아닌 암, 결절로 나오는 암, 그리고 암이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만약 수술 전에 할 수 있다면 뭐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한 30-40% 정도만 나오고 ALK 유전자는 80-90%가 나오니까 수술 전에 간유리 엄양이 아니면서 결절로 나오는 거면서 암이다. 이러면은 스타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최소 절제술이나 쐐기 절제술보다는 좀 더 옆절제술 같은 표준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권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권유한 게 이제 아까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아까 다시 한번요. 간유리 음영이 아니고 결절 상태이고 암이 확실하고 암은 확실해야 되고 조직 검사를 했다고 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EGFR 유전자가 아닌 경우에 EGFR 유전자는 정상인 경우. 그러니까 요 세 개가 한꺼번에 겹치면 저 스타스 현상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보다 이제 의사분들에게 해야 될 얘기네, 사실은. 네, 그죠? 이제 곧 논문이 우리 지난주에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게 그 논문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홍액을 그래도 공부 좀 했다. 사이즈별로 어떻게 나오냐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하냐. 참. 있는데. 왜 그러세요 도대체. 아니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야, 너무 오래됐다. 나 지금 어떡하지 여러분. 아무튼 그 오늘 인사이트 인터뷰는 분당 서울대병원. 재밌네. 그 자랑 좀 많이 하시지 그랬어. 우리 비욘디가 아니라 자기는 그 생로병사나 명의 뭐 이런 데 좀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네. 자, 근데 지금 나는 지금 이제 우리 정진영 선생님과 얘기 나누면서 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우리 후학들이나 또 요즘 의정 사태 이런 것도 좀 난 좀 얘기 나누고 싶어. 그 기초의학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많은 의대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전히 우리 때도 그랬지만 기초의학은 안 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한 말씀. 기초의학. 지금 자기 아들도 의대 다니고 서울의대 다닌다며 또. 졸업했어요. 우리 지금 이 정진행 선생님은 욕심이 많아. 남편분도 서울대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고 지금 잘 나가는. 잘 안 나가. 그리고 아드님도 서울대병원 지금 인턴이라며. 인턴. 그리고 뭐 세계적인 학자고. 아이고. 의대 시절에 완전 그 아싸였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하자면 그러니까 나 같은 좀 아웃사이더였던 주류가 아니었던
학생 때도 항상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네, 두리번거렸죠. 아우 재미없어 이러고 어슬렁거리는. 뭐 어슬렁거리고 재밌는 과목도 있었는데 일부는 정말 우리가 오랄 다이아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설사한다고 잘잘잘잘 쏟아내시는 거를 다 외워야 되는. 우리는 돼지우리에 갇힌 사육당하는 동물 같았어. 선생님들 와갖고 그냥 자기 하는 거 다 떠들고 가면 아침 9시부터 저녁 그냥 바다 5시까지 외우느라고 족보해갖고. 안 외웠지 그래서. 그렇게 아싸였던 사람도 사실은 잘만 키우면 이렇게 반사회인자가 아니고 나름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표본 아닐까 내가? 그래. 나 그렇다고 그렇게 공부를 또 못하지는 않았어 솔직히. 누가 못했다는 얘기 아무도 안 했어. 근데 나 가끔 A도 받았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학생 때에 막 좋은 성적을 받고 너무 잘 길들여진 사람만이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보더라도 그래. 근데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양한 걸 포용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사람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지 않는 사람도 훌륭한 적어도 의사는 될 수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후배들이 나는 후배들을 난 입장은 이해는 해.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가 안타까운데? 너무 그 자기 권리의식에만 좀 투철한 느낌이 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사회니까 약간 도제 비슷한 그런 것도 좀 있잖아. 그치. 근데 너무 따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야야야야. 뭐가 그 원시 시대에도 보면 동굴에 요즘 글쎄. 애들 못 쓰겠다고 쓰여 있어. 그걸 뭐 이집트 뭐 거기 그럼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항상 아니, 다른 거야. 그리고 미래는 걔네들이 살아갈 세상이니까. 그게 그 듣기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듣기 좋은 게 아니라 걔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돼.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꼰대인 거지. 아니 근데 그래갖고 네가 50년 뒤에 살 거냐? 아니 근데 내 동기들 교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걔네들도 실망해서 그런 애들 많아. 그러니까 꼰대지. 기득권이 된 거지. 기성세대고. 지금 대학 교수는 내가 보기엔 기득권도 아니야. 우리 옛날. 우린 진짜 불쌍하지. 그래. 야 지금 대학 교수들 보면은 진료, 교육, 뭐 연구 막 허덕이 애들 보면. 그러니까 다 대학병원 그만두고 나가지. 나도 아니, 그런 유혹에 그러니까. 엄청 시달리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란 말이야. 뭘. 그러니까 언론이나 정부나 뭐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막말로 지금 뭐 영재고 수석하고 프린스턴 가서 물리학 박사 따고 서울의대 편입에 들어와갖고 지금 강남에서 비만 클리닉 한단 말이야. 성공했네. 야, 너가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성공했지. 그런 영재가 그런 길을 가면 안 되지. 야, 영재는 비만 치료, 비만이 얼마나 인류에게 불행을 안기고 사람들을 우울하게 하는데 비만 치료해주는 훌륭한 의사가 되면 되지 뭘 그래. 이렇게 삐딱선을 탔어. 갑자기. 내가 무슨 삐딱선이냐. 그럼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그러면 병리 쪽에 그러니까 후학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의대생들에게 다 비만 치료하고 뭐 여드름 짜고 너 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초의학을 어떻게 그러면 해? 기초의학이 매력적으로 보이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설득을 좀 해봐. 그러니까. 왜 기초의학을 안 가려고 나는 그래? 기초 아니고 나 임상의사야. 나는 환자를 보는 병리과 의사라고. 병리는 근데 기초로 봐야지 그래도. 글쎄 기초로 분류되어는 있는데 병원에서 일하면서 항상 환자를 본다고 생각했지 내가 기초라고만 생각한 적은 없고 내가 보는 환자의 검체가 나는 환자 얼굴은 안 보지만 이 환자의 속살을 본다. 이 환자가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은 가장 내밀한 그 사람의 치명적인 조직을 나한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 그래서 병리는 사실은 기초라기보다는 본래 이 의학이라는 게 처음 근대 의학이 발전할 때 그 라네크가 현미경 아니 그 현미경 아니야. 현미경 이거 청진기 왜 말이 생각이 안 나니? 그래서 그 라네크가 청진기 개발한 그 의사는 내과 의사면서 밤에는 병리과 의사였다고. 그랬니? 그러니까 병리과 의사가 나오는 소설을 보면 항상 어두침침하지. 밤에만 활동하잖아.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밤에는 부검을 하고 낮에는 환자를 보고. 아니 그러니까 우수한 애들이 의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처럼 그런 길을 좀 가주면 아니 학문도 발전하고 그럴 텐데 현실은 지금 병리과는 좀 어때요? 인기가 좀 있나요? 레전트들 많이 와요?
우리 때보다는 좀 더 인기가 왜냐하면 이거 의정 사태 이후에요. 생각해봐. 막 환자를 필수 진료. 근데 필수라는 말도 웃겨. 누가 필수고 그럼 나는 비필수야? 비필수지. 말도 안 돼. 내가 없으면 폐하면 어떻게 치료할 건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 문제인 거야. 필수 의료라는 거의 정의는 보험급여가 되는 건 나 필수 의료야. 또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렇게 봐야지. 지금 내외산소 신경과만 필수 의료면 우리 흉부외과 선생님들 정진행 없으면 좋아. 암 환자 아닌 사람도 진료할 거냐? 그럼 나는 비필수 의사냐? 좋아. 그럼 필수 진료를 그래, 그렇게 인정하고. 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의료를 잘 보면 굉장히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맞아. 돈이 정말 좋잖아. 난 돈을 제대로 써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이 좋단 말이야. 그런데 모든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굴러가는 초절정 자본주의 사회가 대한민국인데 의료의 현실을 보면 당연지정제라고 해서 보험급여 병리과에서 우리 판독료가 없어요. 그럴 리가 있나? 판독료가 없어요. 병리표본 영상의학과는 있잖아. 영상의학과는 있어요. 근데 병리과는 없어? 병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 슬라이드 만드는 그 가격만 매겨져 있어요. 야, 그거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험불하게 사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전문가의 그 평생 노하우와 식견으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왜 판독료가 없어? 이게 없어. 여하튼. 진짜 없어? 없어. 그래가지고 나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기를 왜 고용을 해? 그러니까 나 한 명밖에 돈도 못 버니까 20년 동안 나 혼자 본 거지. 그 큰 분당 서울대병원에 정말 자기 혼자야? 삼성은 장기택도 있고 뭐 많이 있고. 병리과 의사는 여러 명인데. 교수는? 교수는 여러 명인데 폐병리를 보는 사람은 20년 동안 나 혼자였고 원래 우리 김효진 교수님이라고 이제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누어서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는 돈도 못 벌어주는 과니까 그러니까 사람값이 제일 싼 거야. 야, 내가 제일 싸. 좋아. 나도 그거 처음 알았고. 그래. 넌 뭐 모른 척하면서 그러냐. 그런데 후배들한테 사명감으로 병리과 하세요. 사명감으로 뭐 여차하면은 당신이 아기 받다가 잘못되면 뭐 감옥에 가고 돈을 몇 억씩 모르 내야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상과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선배가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상과는 또 뭐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히 통제받는 사회주의적인 의료를 하는 당연지정제를 하는 게 필수 의료과란 말이야. 그러니까 필수는 그렇고 기초의학만 한번 얘기해봐. 기초의학은 그런 수에 시달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기초의학 중에서 이제 병리과 말고는 기초의학을 하면 환자를 안 보니까 환자를 안 볼 뿐 아니라 거기는 그냥 자연과학대학 선생님들과 마찬가지지. 의생명과학이지. 교수로도 될 확률이 높잖아. 교수 될 확률이 뭐 높죠. 그러겠죠. 기초를 투신하면. 근데 사람이 교수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자리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잖아. 그걸 하면서 자기가 보람이 있으면은 이제 그래도 사는데, 교수하면서 출근해가지고 그 교수하고 거지가 공통점이 뭔지 알아? 또 왜 그래? 무슨 거지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교수하고 거지가 일단 되기는 어려운데. 되기는 어렵지. 되고 나면 되게 많고 편하다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많고 편해? 일단 거지도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거지 되려고 결심하는 사람 잘 없잖아. 근데 일단 교수도 마찬가지인데 되기는 참 문이 좁잖아요. 어렵지만 되고 나면 일단 교수들이 좀 그런 게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교수라는 그러니까 되고 나면 좀 편한 것 같긴 해. 돈은 못 벌어도. 그럼 그 독보적인 영역이 있잖아. 언터처블함.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야.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거거든. 교수면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창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더 좋지. 더 좋은 게 아니라 논문도 쓰고 그게 본업이야. 그렇지. 근데 내가 교수의 자리에서 지식을 창조하거나 스스로 당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일을 못한다라는 자괴감이 들면
아,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 아니 근데 자기 같은 사람도 자기? 뭐 지금 교수에 대해서 기초의학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나쁘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오겠네. 아니, 내가 언제 나쁘게 얘기했어? 기초의학 교수님들 좋으시죠? 아 이게 뭐 별로. 환자 안 보니까 점심 때도 이렇게 외식도 할 수 있고. 아니 지금 무슨 얘기. 우리는 점심도 굶는데. 그래요? 아니, 이거 막 밀려갖고. 아니, 수술장 당직 콜을 받으니까. 당직 콜도 받아요? 동결절편 얘기 뭐 했니? 수술하면서 이 환자 수술을. 아니 근데 그런 거는 다 일렉티브하게 할 거 아니야. 응급실도 아닌데. 아니, 근데 이제 그날 내가 당번이면 내가 제일 많이 본 게 새벽 3시 반까지 봤거든. 그래요? 우리 분당 서울대병원은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수술 중에 김관민 교수님. 엄청 유명한 서전이지. 그분이. 나랑 되게 가까워. 근데 수술하면서 병리과에 이제 보내면서 이 환자가 암인지 아닌지,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끄트머리 마진이라고 하는 여기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거를 수술 중에 보내서 응급 병리 검사를 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병리과에서는 응급인데 그 당직하는 날은 밥 먹을 틈이 없지. 야, 근데 그거를 자기도 이제 곧 60인데 나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 학교 일찍 들어와서 너보다 어려야. 그러냐? 나도 67인데. 아, 그래? 그래. 아니 근데 좋아. 지와 스크스크님 죄송한데 폐암이 이미 진행된 경우는 폐이식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대구 출신 맞지? 수호천사님이 물어보네요. 왜 갑자기 고향을? 그러게. 이현정님도 경북인가요? 아, 제가 경상도 사투리가 좀 있나 봐. 아직도 남았나 보네. 대구 맞잖아. 대구 맞아요. 네.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또 의대생 인턴하는 아드님도 있고 우리 후학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 비대위원장도 했고 1년의 그 갈등과 사태를 이제 겪었는데 이제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스승이자 학부모로서. 글쎄요.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의대생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도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뭐 학생 때 뭐 아르바이트하고 막 다니고 막 힘들다 했지만 청년이 힘든 건 4050 세대 때문이래. 우리 때문인 거야? 우리 때문이래.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꼰대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영포티 이렇게 비난받고 영포티가 뭐야? 뭐 그런 거 있어. 그래 우리가 좋은 건 다 차지하고, 그지. 뭐 그런 기득권 다 차지하고, 그치. 뭐 연금부터 해갖고, 뭐 말이. 부동산, 노조 뭐 해갖고 다 차지하고, 애들은 기회가 없다라고는 그래. 하는데, 근데 우리도 힘들었잖아. 아니 근데 힘은 들었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솔직히 성적 그렇게 안 나빠도 안 좋았어도 내가 막 탑 클래스로 졸업한 것도 아닌데 서울대 교수가 됐잖아. 응? 그리고 뭐 하여튼 별로 공부 안 해도 취직도 잘 되고 그런 세대였다고 우리는.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솔직히 뭐 남한테 충고할 만한 경륜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젊은 친구들이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기초의학은 나름 매력은 있어? 아유, 나는 근데 생기초가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할 위치가 아니야. 근데 정말 뭔가 탐구하고 생명의 진실을 파헤치고 싶고 이러면 해볼 만한 길이라고 생각해. 글쎄. 재밌어. 그리고 엄청. 근데 그거는 나는 재밌는데. 근데 죄송한데 그 기초 교수를 하시면 나이가 똑같다고 하면 임상 교수하고 연봉에서 차이가 좀 큰가요? 똑같죠? 크죠. 아니 뭐 인센티브 빼고 말이야. 아니요. 달라요? 엄청 다르죠. 엄청 다릅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병리는 환자 진료를 그래도 하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받는 게 있으니까. 자기도 그래 최소한 한 2억은 넘지. 아이 그런 거를 여기서. 왜 뭐 어때요 뭐. 저 이제 뭐 퇴직 60 다 됐는데 원로 교수님인데. 나 원로래. 원로지. 기분 나쁘다. 60이면 원로지. 그럼 넘지. 근데 그냥 이제
병원 일 안 하는 기초 교수님들은 훨씬 적대. 그래요? 그럼 그래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이제 저도 고소 내지는 그런 거 걸리는 저는 한 번도 안 걸렸네. 그렇겠지. 근데 병리과도 걸리거든.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암 같다고 해서 CT에서 이제 세포 병리 검사는 사실은 아주 조직 검사도 아니고 세포만 보니까 오진율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암으로 나갔던 것 같아. 근데 근데 이제 김관민 교수님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 느낌이 이상하셨나 봐. 그래서 이제 덩어리는 있는데 최소 절제술만 하신 거야. 그런데 암이 아닌 걸로 나갔어. 그럼 이제 환자가 하루 기뻐했어. 근데 일주일 뒤에 외래 실밥도 들어오셔갖고는 자기 암보험 못 받게 됐고 암이라고 해서 정신적 고통 보상해라. 병리과에서 암이라고 세포 검사에서 암이라고 해서 내가 수술을 받았으니 물어내라 하고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염증이라도 3개월 동안 계속 추적했는데 이게 줄어들지 않으면 잘라내야 되거든.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전혀 그 잘못한 게 없어. 아니 근데 병리에서는 왜 암이라고 했어? 그게 이제 우리 좀 젊은 그 이제 펠로우 선생님이 그렇게 냈던데 세포 검사의 한계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홍해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손톱만 뜯어가지고 얘가 홍해글 맞아 안 맞아라고 하는 게 세포 검사거든. 근데 홍해글 얼굴을 통으로 나한테 보여주면서 해글이 맞니? 하면 내가 쉽게 맞추지만. 아니 근데 그 있는 걸 없다고 하는 거하고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건 좀 느낌이 다르잖아. 있는데 어디서 없다 할 수도 있지. 근데 없는데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뭔가 하면 그 이제 염증이 심하면 뭐 그렇게 볼 수 있나? 그럼. 아니 그러면 자기들 전문가 그걸 딱 달라야지. 염증하고 암을 구분을 못해? 이게 일반인의 시각이라니까. 아 진짜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의학이 다른 게 그게 그렇게 쫙 갈라지면 병리과 의사가 왜 월급을 받아? 글쎄. 그게 어려우니까. 좋아. 아무튼 그래서 염증이 심하면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폐는 감염이나 곰팡이도 메스를 만드니까 CT에서는 암을 감별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어. 근데 염증 세포가 많은데 폐 세포도 이형성이 보이는 거야. 좀 까리하네. 그럼 이형성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걸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병리의사의 경우에 암으로 이제 진단을 낸 거지. 그래도 이제 임상에서 외과 선생님은 이제 경험이 많기도 하고 이게 뭐 암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재수술을 각오하고서라도 최소 절제술만 하자 하고 최소 절제술을 했는데 환자가 매우 기뻐했지. 암도 아니니까. 사실 폐암은 무섭잖아. 일기라도. 그래, 죽는 병이지.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야, 너 암보험 받을 걸 놓쳤구나. 이제 막. 참 씁쓸하다. 그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야. 예전에는 암 진단이 조직 검사에 나왔다가 수술했을 때 암 아니면 환자들이 매우 기뻐하면서 갔는데 요즘은 그게 굉장한 리스크가 된 거야. 병리의사한테는. 그 불똥이 병리의사한테 튀죠. 왜냐하면 조직검사, 세포검사요. 근데 그래서 나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참 단면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 돈이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의정 사태도 결국은 돈이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벌 수 있도록 정의롭게 분배가 돼야 하는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뭐가 중요해? 뭐 암은 중요하고 비만은 안 중요하니? 나는 비만이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 글쎄. 참 어려운 얘기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거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것도 그렇거든. 현재 의사가 부족한데 의과대학생을 2,000명을 늘린다고 의사가 느나? 아니잖아. 그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 그 당장 교육 현장이 망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트레이닝 받은 전문의들을 제값을 주고 병원에 고용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싼 값으로 레지던트들을 이 상급종합병원 24시간 돌아가는 소위 말하는 그 훌륭한 K의료를 유지하는 데 쓴 거잖아. 그래 왔지. 야, 우리 때는 120시간씩 일했잖아. 아니 근데 이제
그래도 약간의 그 노동자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 노동자지 제자. 뭔 소리야. 제자. 아니, 그래도 아유. 제자와 스승 도제로 배우고 이런 것도 아이, 있지. 도제. 아유. 근데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단어 뒤에는 그 아름다운 단어 뒤에 있는 이면이 있어. 아니 자기는 너무 제자 그러면서 너무 너는 내 말에 복종해야 돼라는 아니 뭐꼭 게 들어 있는 거야. 그런 갑질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그래도 갑질이라기보다 아니, 그러면 굳이- 봉건적이야. 그러면 난 그런 아름다운 말 싫어해. 그래서 현장에 굳은 일은 누가 해? 그럼 자기가 해? 젊은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는. 그 사람 나이 들면 또 누가 해? 젊은 사람도 하고 나도 하고 같이 하는 거지. 참 말은 참 아이 뭐 이 사람은 뭐 너무 저 젊은 의사 듣기 좋은 얘기만 하시네. 특히 안 좋을 거야. 우리 젊은 의사들은 또 나한테 불만 많을 걸. 그래요? 당연하지. 자, 지금 그냥 살자님이 사위가 폐결절 0.4, 종양수치 70. 근데 모양 괜찮으니까 3개월 오라. 이거 괜찮겠죠? 이런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크기도 작고. 일단 뭐. 삼성에서 3개월 뒤에 오라고 했으니까 3개월 뒤에 변화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 유즈 로얄님이 진정성과 사명감을 가진 학자이자 그런 거 후학 별로 양성에 없는데? 매진하는 정진행 교수님. 이거 혹시 자기 가족 아니야? 이렇게. 그러게. 진짜. 저 별로 사명감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성질이 나빠서. 아이, 무슨 얘기야. 이게 뭐 너무나 훌륭한 의사님이지. 네. 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앞으로 자기의 그 꿈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은퇴까지 그래도 한 5년 남았네. 아이, 7년. 7년, 6, 7년생이니까 그럼 이제 그 앞으로의 이제 그 포부나 꿈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계획. 꿈은 아직 좀 철이 없어서 늘 꿈을 갖고 사는데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하트 모양 또 뭐 사파이어 같이 생긴 그 스타스 암세포 아, 근데 역설적이다. 저 치명적인 너무 예쁘지. 암세포가 왜 이렇게 예쁘냐. 대박. 그러니까 그게 홀딱 빠져가지고 근데 나는 폐암이 왜 다른 암보다 저렇게 치명률이 높고 사망을 빨리 하는가 그게 이제 늘 궁금했고 근데 요즘은 치료 성적이 역설적으로 많이 좋아졌잖아. 그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조기 폐암을 검진을 많이 하고 나처럼 이렇게 막 CT 찍어갖고. 예,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기절을 한다니까요. 그 CT를 찍는 것 자체도 이미 발암 물질에 쏘이는 건데 어쩜 저렇게 겁나게 하냐고. 돈도 돈이고. 돈도 돈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다이나믹하고 못 참는 성격 때문에 의학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러게. 네. 아니 근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자기 말대로 우리가 의대나 인턴 할 때만 하더라도 폐암은 가장 그 고치기 힘든 암이고 그렇죠. 예후도 안 좋고 치료약이 없었죠. 그래 약도 없고 수술해도 막 환자 네, 고생만 하다 죽고. 그래서 아무도 폐암 전공을 안 했어요. 글쎄요, 오히려 있죠. 그런데 요즘은 다른 고형암에 비해서 네, 많이 좋아졌죠. 뭐 수술, 조기 진단, 항암제 막 다 좋아지고 5년 생존율도 많이 좋아졌잖아. 많이 좋아졌죠.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폐암은 생물학적 특징이 뭐예요? 아니 폐암이라는 게 뭐 이래갖고 혈액도 많고 빨리 퍼지고 예후가 안 좋은 암인데 왜 그러지? 다른 암에 비해서? 그러게. 그래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도 특히 폐암에 잘 듣잖아요. 네.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폐병리 전공하는 의사가 너무 바빠졌어요. 바빠졌다고요? 왜냐하면 다른 암에 비해서 폐병리는 조직 검사를 한번 하면 유전자 검사 기본으로 EGFR, ALK, 로스원 다 해야 되죠. 그다음에 면역 조직 화학으로 그 면역 항암제 마커 PDL1 해야 되죠. 그다음에 뭐 또 요즘 마커가 계속 나오니까 조직 검사 한 건을 하면 제가 추가로 해야 되는 게 한 1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나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참 한심한 게 내 거 뗐잖아요. 조직검사. 근데 나는 내 걸 몰라. 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본래 자기 자신을 알기가 제일 어려워. 왜 이렇게 게으르지? 근데 지금 자기 말대로 하면은 표적 항암제에서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거나 EGFR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는 아까 자기 말한 그 PDL1 그거 알아봐야 되고 그러면 둘 다 같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네. 그러니까. 그게 둘 다 또 같이 재밌는 있으면? 건데 그 EGFR 유전자라는 강력한 유전자가 있으면 그 하나로 그냥 충분해요. 얘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거야. 아, 그 하나로.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너무 재밌지.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 한마디로 이렇게
정찬 코스 요리에서 스테이크인 거야. 핵심이다. 핵심인 거야. 음. 그러니까 암이 발생하고 유지되고 종결되는 강력한 거지. 그러니까 이 왕건이기 때문에 EGFR만 탁 치면 암세포가 죽어버려요. 굳이 뭐 면역 항암제 뭐 이런 것까지 갈 이유도 없다. 나중엔 하겠죠. 근데 물론 EGFR 변이가 있는 암도 또 진화를 해 나가는데. 그러게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변하죠. 그 안에 서브클론이 생기는데 문제는 그렇게 강력한 EGFR이나 ALK 같은 종양 유전자가 있으면 얘들은 잡것이 별로 없어. 아, 또 그래요? 희한하게. 그래서 면역 항암은 암세포 자체를 치는 게 아니고 주변의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건데 얘는 EGFR 자체로 너무나 자체 완결성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별로 그 면역세포가 별로 없어. 재밌지. 그럼 EGFR이 없다고 해도 근데 뭐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강력한 드라이버 유전자가 없는 암은 오히려 면역세포와 연관이 많고 그런 경우에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폐암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 그러게요. 폐암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난히 그래요. 왜 그런지는 몰라. 학자가 모르면 어떡해. 왜 위암이나 뭐 간암에 비해서 폐암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적이 좋아졌냔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치료하기 힘들었는데. 그렇죠. 제가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폐암 걸리면 이제 돌아가신다 그러고 폐암 병리도 할 게 없었어요. 그냥 소세포암, 비소세포암. 그러니까. 참 소세포암은 여전히 어려운가 지금? 네. 방법이 없나요? 뭐 수술도 그렇고 항암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 소세포암은 저 스타스가 100% 있거든요. 100%? 네. 1cm 정도 되는 소세포암은 이미 그래서 참 역시 저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기 진단.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작은 사이즈일 때 빨리 제거하면 수술적 치료가 가장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위양성이 뭐 90몇 프로 누가 되고. 위양성? 결절. 결절이. 그 소세포암을 어떻게 조기 진단해? 소세포암은 조기 진단할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작을 때 조직 검사할 수도 없고 영상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임상적으로 고위험군, 담배를 피고 이제 혹은 폐기종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에게서 결절이 생겼다. 더구나 이제 그 국가암검진에서 1년마다 한 번씩 CT를 찍잖아요. 근데 천천히 자라는 서남종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이즈가 노듈이 이제 커지는데 소세포암은 워낙 빨리 자라기 때문에 작년에 찍었는데 올해 갑자기 팍 크게 생겼다. 이러면 소세포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케이.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정돈. 야, 이 봐봐 시간이 2시간이 다 됐어. 그러게 이렇게 오래 걸려. 아니 근데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방송 뭐 보시는 분들이 나중에 폐암을 받았는데 그 컨설팅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컨설팅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폐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카피해 갖고 그 선생님한테 와서 특진을 신청을 해서 특진 그런 거 없어진 게 언젠데 이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뭐든 간에 아무튼 그 자기한테 이렇게 의뢰하는 게 제도적으로 없나요? 아니, 그럴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폐병리 선생님들 너무나 진단들 잘 하시고. 그러면 그 자기하고 좀 친하고 자기의 이런 필로소피에 그 적극 동조하는 의사는 누가 있어요? 그게 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그 병원을 또 분당 서울대병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그래서 우리 폐병리 의사는 대체로 이제 폐암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임상 선생님들이 계시는 병원은 대체로 큰 병원들이에요. 아무래도 그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큰 병원에는 폐병리 의사가 아주 숙련된 폐병리 의사가 다 계시고요. 뭐 이런 지식들은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가셔도 된다. 진단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자기가 있는 그 분당 서울대병원이 폐암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넘버원인 것 같아. 우리 병원에는 훌륭한 칼잡이와 훌륭한 내과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뭐 대단한 칼잡이고.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 심영 목소리 그렇게 칭찬하더라고. 에. 자기 그 후배인데 가장 뛰어난 서전이라고. 매직 핸드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리고 자기처럼 이렇게 위대한
병리학자도 아유, 있고 위대하지 않아요. 이춘택 선생처럼 네, 내과신데 네, 또 네. 경험 많은 그 내과 호흡기능 선생도 네, 있고 네, 분당 서울대병원 빵빵해 아무튼. 네. 우리 병원 폐암팀이 좀 어벤져스죠. 어벤져스 그리고 많은 것 굉장히 같아요. 관계가 좋아요, 서로. 의사들 사이에도. 폐암팀 의사들 사이에 이춘택 교수님, 김관민 교수님, 또 저,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 그 PA 간호사 선생님 막 그렇게도 카톡도 주고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단하구나. 또 지금 제가 제일 자랑스럽고 좋은 건 뭔가 하면 분당 서울대병원 와서 우리 병원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저를 되게 가족처럼 같은 과 식구처럼 대해주시고 엊그제 우리 일반내 파티했을 때 꽃다발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네. 사실 다른 병원에서는 임상 선생님들이 병리과 교수님을 그렇게 존중하거나 존중은 하시더라도 표를 안 하시는데 우리 병원 선생님들은 저한테 좀 애정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난 그게 참 훌륭하니까. 고마운 것 같아요. 그렇지. 드림팀이네. 아니 만렙이라고 자기들이 막 마련하고 한 그 꽃다발을 저한테 주고 만렙? 만렙. 예. 만렙. 수술 만 만렙 케이스. 했다고. 수술 만 케이스. 네. 그리고 자기 조직 검사는 10만 케이스. 정도 했을 거예요. 세포랑.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날 막 떡이랑 뭐랑 막 잔치니까 음식 준비를 했는데 그중에 한 박스를 우리 병리과 레지던트 쌤들한테 갖다 주더라고 배달을. 아 훌륭합니다. 근데 그런 참 사소한 거지만 내가 좀 먹는 거에 약하긴 하지만 사소한 거지만 왜 이렇게 떡을 준비했는데 우리 안 주면 서운하잖아요. 그런 거 오래 가거든. 네, 오늘 아무튼 저 동기라서 좀 대화가 뭐 반말로 좀 미안. 섞여 있고 한 거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거 우리 다음 또 라이브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2시간이나 그 라이브 너무 감사하고 해보시니까 괜찮죠. 할만하죠.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시간이 근데 금방 갔잖아. 아 이거 자기 자랑을 더 들었어야 하는데 아무튼 그 우리 정진행 선생님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 좋은 놈은 계속 나오고 와 진짜 세계 그 폐암 가이드라인을 바꿀 정도의 우리 폐암 치료제 만들 거예요. 치료제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대박이네. 저거 스타스. 아 저걸 이용해서 쟤를 죽여야죠. 쟤를 잡으면 아니 저걸 잡으면은 다른 암에도 영향이 있을까? 퍼지는 거 인베시브한 거를 차단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암이라는 게 있으면 그냥 같이 만성병처럼 그래 고혈압처럼 떼내면 살 수 되고 있지. 떼내면 되는데 이게 퍼지니까 문제 아니야. 저거 안 퍼지게 하는 그런 그거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야, 그거 좀 해봐. 자기 노벨상 타고 돈도 억수로 벌어라 진짜. 정말 간절히 빕니다. 비욘디는 온 마음을 모아 우리 정진행 선생님의 나한테 투자해라. 아, 나 투자할게. 오케이. 그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하고 오영도 님이 역대 최고로 유익한 시간이었다. 칭찬 주시고. 우리 가족 아니야. 강민구 님도 예, 분당 서울대병원 칭찬하시고 너무 고마워요. 아무튼. 네. 문을 빌고 또 종종 봬요. 아무튼. 네. 종종 뵙고 김관미 선생님이나 자기 부군 그 좀 한번 내 모셔야겠다. 아무튼 나중에 좀 연락처 좀 주세요.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